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 이름 불러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름을 먼저 불러줄게요. 먼저 11살 손예록 어린이, 9살 손민규 어린이, 엄마가 사랑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황다운 어린이, 이름 꼭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겼네요. 그리고 이진하 어린이,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기셨어요. 다음은 8살 차민준 어린이, 그리고 예쁜 공주 차민지 어린이, 매일 조맘 동화 들으면서 자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다음은 경기도 시흥 9살 준우, 7살 태우, 엄마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댓글 남기셨네요. 동화 들으며 행복한 꿈 꿔요. 다음은 임라희 임태호 어린이, 이름 꼭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기셨어요. 11살 찐팬이에요. 이사해서 전학 왔어요. 박찬현 화이팅이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고 댓글 남기셨어요. 자,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적응 잘하고 즐겁게 생활하길 빌게요. 이번엔 다운 어린이, 채원 어린이, 채연 어린이, 밤마다 잘 들을게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엔 대구에 사는 김채원 어린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대요. 축하해요, 채원 어린이. 다음은 2학년 아인이에요. 이름 꼭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겼네요. 이번에는 6살 이정규 어린이, 조맘동화 들으며 잔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엔 9살 소윤이, 8살 지혁이, 4살 소은이, 동미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엔 7살 하윤이, 조맘동화 들으며 매일 자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꿈 꿔요. 이번엔 김하율 어린이, 제 이름도 꼭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겨주었어요. 조맘동화 열심히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오늘도 동화 들으며 예쁜 꿈 꿔요. 이번에는 7살 강범구 어린이, 5살 강규범 어린이, 외할머니 집에 오면 꼭 들어요 하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다음은 김규민 어린이, 11살이에요. 이름 꼭 불러주세요 하고 댓글 남겼네요. 자, 이번엔 3월 15일이 생일이에요. 서영 어린이, 9번째 생일을 축하해요. 늦었지만 축하해요.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늘 조맘동화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해요. 자,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양반전. 옛날 강원도 정선 고을에 어진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학식이 높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새로 부임해 오는 원님들도 을에 먼저 그를 찾아가 인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는 곡식이 떨어져도 책만 읽을 뿐 일을 하지 않아 찢어지게 가난했지요. 어느 날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하던 그의 아내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책만 보면 쌀이 나온답니까? 과거도 안 보고 밤낮으로 책만 읽으니 우린 무얼 먹고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양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책만 읽을 뿐이었어요. 부인은 하루하루 남의 일을 도와주며 간신히 쌀을 구해왔어요. 그러나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꼼짝없이 굶어야 했지요. 그런데도 양반은 쌀이 없어 굶을지언정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지요. 참다 못한 부인이 또다시 양반에게 소리쳤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그깟 책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차라리 국어를 해오시던지. 양반은 부인의 말이 못마땅했지만 딱히 다른 수가 없어 황곡을 빌리기로 했어요. 황곡은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쌀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였지요. 선비는 서둘러 관가로 향했어요. 고을에서 존경을 받아온 양반은 쉽게 황곡을 빌릴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양반은 가을이 되어도 황곡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빚이 천석에 이르렀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서 가장 벼슬이 높은 관찰사가 정선에 찾아왔어요. 관찰사는 장부와 창고에 쌓인 쌀을 견주어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어째서 쌀이 이렇게 모자란 것이냐? 저희 고을에 가난한 양반이 있는데 해마다 빌려간 황곡을 갚지 못해서 그만. 원님의 말을 들은 관찰사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그 양반을 잡아다 옥에 가두어라. 원님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원님은 양반을 차마 가두지도 못하고 도울 방법도 찾지 못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양반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온종일 책만 읽고 일도 하지 않더니만 잘 되었소. 양반이란 것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껍데기구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생겼으니. 양반은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한편 이웃마을에 사는 돈 많은 상민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내가 그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면 되겠군. 상민은 서둘러 가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는 거였지요. 그러자 상민이 화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돈이 많아도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굽실거려야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코를 땅에 대고 무릎을 기어야 하니 말이야.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양반 신분을 사는 일에 찬성했어요. 상민은 한달음에 양반을 찾아가 말했지요. 나리, 저는 이웃마을에 사는 상민입니다. 나리께서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하니
제가 빚을 갚아드리면 어떨까요? 그 대신 제게 양반 신분을 파십시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차라리 양반 신분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 낫겠구나 싶었어요. 좋다. 그렇게 하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민은 쌀을 싣고 관가로 향했어요. 양반을 대신해 빚을 갚은 상민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양반도 나라의 빚을 다 갚고 나니 홀가분해졌어요. 하지만 되레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원님이었어요.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바로 엊그제만 해도 황곡 갚을 능력이 없던 양반이거늘 그 많은 황곡을 어찌다 갚았단 말이냐? 원님은 당장 양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양반이 잠방이를 입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으리께서 소인의 집에는 어쩐 일이신지요? 왜 그러십니까? 소인이라니요? 양반은 원님 앞에 더욱 머리를 숙이고 말했지요. 이웃마을 상민에게 양반 신분을 팔아 황곡을 갚았으니 소인은 이제 양반이 아닙니다. 양반의 말을 들은 원님은 감탄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상민이야말로 진짜 양반이군요. 부자인데도 마음이 넓을 뿐더러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으니 얼마나 의롭고 어진 사람입니까? 하지만 양반 신분을 사고 판 일을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을 적어 남겨두어야 합니다. 관가로 돌아간 원님은 고을 안의 양반들은 물론 장사꾼과 농민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구경거리에 웅성거렸어요. 원님은 손에 든 종이를 펼쳐 읽어 내려갔어요. 양반증,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 이 증서는 쌀 1000석에 양반 신분을 사서 황곡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반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나가면 대부라 하며 어진 성품을 지녔으면 군자라 일컫는다. 이들을 모두 양반이라 부르니 이 중에 골라 가질 수가 있다. 양반이 된 뒤에는 천한 행동들을 끊고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양반은 천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옛사람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날마다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 등불을 켜고 글을 읽어야 한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도 참아야 하며 가난한 티를 내지 않는다. 걸을 때는 신발을 끌며 팔자로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항상 책에 적힌 글을 종이에 깨알같이 베껴 써야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맨 상투로 앉지 않고 국을 먼저 떠먹어도 안 되고 후루룩 소리내어 마셔도 안 된다. 부인이나 자식을 때리거나 종들을 야단쳐도 안 된다. 소나 말을 혼내더라도 그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무당을 불러도 안 되고 중을 불러 제사를 지내도 안 된다. 화롯불을 쬐어도 안 되고 침을 흘려도 안 되며 소를 잡거나 돈 내기를 해서도 안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양반증을 도로 빼앗길 것이다. 양반증을 다 읽은 원님은 도장을 꾹 찍어 상민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멍하니 앉아있던 상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반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지켜야 할 것만 산더미군요. 양반이 되어 좋은 일도 적어주십시오. 원님은 급히 상민이 원하는 대로 고쳐서 다시 읽었어요.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넷으로 나누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 즉 양반을 가리킨다. 양반은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약간의 글을 알면 벼슬을 할 수 있다. 벼슬을 하면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으니 돈자루를 짊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시골에 묻혀있는 가난한 양반이라고 해도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 수 있고 마을 일꾼을 잡아다가 자기 논의 김을 매게 할 수 있다. 만일 말을 듣지 않거든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채를 휘휘 돌리고 수염을 잡아 뽑아도 아무도 뭐라 못할 것이다. 상민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만두시오.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셈입니까? 그런 게 양반이라면 나는 실소. 안 사요. 그는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지요. 허생전. 한양 남산 밑에 묵적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묵적골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고을이에요. 묵적골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옆 허름하기 짝이 없는 초가집에 허생이란 선비가 살았지요. 허생은 너무도 가난하여 쌀이 떨어져 굶는 날이 많았지요. 그래도 그는 글만 읽었고 아내가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배고픔을 참다 못한 허생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일거리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편히 책만 보시는군요.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도대체 글은 왜 읽는답니까? 허허, 나는 아직 글을 많이 읽지 못했다오. 허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럼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없소. 일단 시작이라도 해보는 것이. 장사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지 않소. 허생이 쳐다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라고만 하자 아내는 불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밤낮으로 글만 읽더니 기껏 한다는 말씀이 할 수 없다라는 건가요? 미천이 없어 장사를 못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쌀을 구해 오셔야지요. 화가 난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허생이 책을 탁 덮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쯧쯧, 10년 동안 책을 읽으리라 다짐했는데 7년 만에 그만두게 되니 아깝구나. 그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무엇이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리저리 궁리하던 허생은 가장 번화한 운종가 거리로 나가보았어요. 그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지요. 이보시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변씨가 가장 돈이 많습니다. 변씨라. 허생은 곧장 변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두 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허리를 가볍게 굽혔다 펴며 변씨에게 인사한 뒤에 말을 꺼냈지요.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볼까 하는데 만냥만 구워주시오. 만냥이요? 그러지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변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만냥이나 되는 큰 돈을 척 내주는 거예요.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휙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때마침 변씨 집에 들른 친구와 그의 아들은 입이 떡 벌어졌지요. 아버지, 저 사람 좀 보세요. 가슴에 맨 실띠는 술이 빠져서 너덜거리고 신발굽도 다 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찌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친 꼭 거지 같은 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라서 만냥을 내주신 것입니까?
변씨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내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얼굴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더구나. 대부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뜻을 대단한 것인 양 부풀려 말하거나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주대 없이 이 말 저 말 말이 많은 법이다. 그런데 저희는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언정 말이 간단하고 눈빛은 자신에 차 있으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아마도 그는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일 게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작은 일은 아닐 것 같아 돈을 내주었다. 하지만 이름이라도 알아야. 어차피 내주려는 돈인데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변씨 말에 모두 할 말이 없었지요. 한편 만냥을 손에 쥔 허생은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어요. 안성이란 고을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곳으로 남쪽 세 고을의 길목이었어요. 말하자면 장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허생은 그곳에서 대추,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어요. 곧 나라의 모든 과일이 그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누군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치른 값에 2배를 쳐드릴 테니 과일을 좀 파시오. 안 됩니다. 허생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허생의 집 마당은 과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어요. 과일이 없어 부모님의 생신상을 차릴 수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낼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허생은 과일값이 10배로 오르자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지요. 장사꾼들은 10배의 돈을 주고 도로 과일을 사갔어요. 허생은 큰 돈을 손에 쥐었지요. 돈 만냥으로 나라를 온통 흔들어 놓았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부자가 된 그는 씁쓸했어요. 얼마 뒤 허생은 칼, 호미, 천 등을 사서 바다 건너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칼, 호미, 천 등은 제주도에선 귀한 물건이라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지요. 허생은 그렇게 번 돈으로 말총을 몽땅 사들였어요. 말총은 말의 털이었어요. 말총을 잔뜩 짊어진 일꾼이 궁금하여 물었지요. 나으리, 말총을 이렇게나 많이 사서 무엇에 쓰시려는 겁니까? 궁금하냐? 허허. 아마도 몇 해가 지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야. 허생의 말대로 얼마 못 가 난리가 났지 뭐예요.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르는 것을 망건이라고 하는데 이 망건을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망건은 말총으로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값은 10배나 뛰어올랐어요. 허생은 과일을 팔아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늙은 사공을 만난 허생이 물었어요.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 섬이 있는가? 있습니다요. 언젠가 파도를 만나 서쪽으로 사흘 동안 흘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빈 섬에 닿았지요. 그곳은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과일 열매가 저절로 익어 달달한 향기가 가득한 섬입니다. 또 크고 작은 짐승들이 떼지어 다니고 물고기도 사람을 보고 놀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참 마음에 드는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나와 함께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걸세. 어떤가? 뭐라고요? 그 섬에서 살자고요. 뱃사공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는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섬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드디어 허생을 태운 배가 떠났어요. 살랑이는 바람이 그를 섬까지 안내해 주었지요. 뱃길을 따라 사흘을 흘러간 허생은 마침내 섬에 닿았어요. 그는 땅에 내리자마자 서둘러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이런 땅이 천리도 안 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도 땅이 기름지고 좋으니 농사는 잘 되겠네. 못해도 부자 영감이라는 소리는 듣겠구나. 농사라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누가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네. 그러니 덕이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도무지 무슨 말씀이신지? 허허. 허생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어요. 한편 나라에는 변산마을의 도적대가 우글거려 골치를 썩고 있었지요. 군사를 내려보내 죄다 없애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지요. 마침 섬에서 돌아온 허생이 이 소식을 듣고 도적대를 만나러 갔어요. 이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두목을 만나게 해주시오. 도적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허생을 노려봤어요. 그때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지요. 내가 대장인데 무슨 일이오? 혹시 천냥을 뺏어와 나누면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소? 그건 왜 묻는 게요? 한 명씩 한 냥씩 가져가는 거지 뭐. 그럼 모두들 아내가 있습니까? 논밭은요? 대장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허생을 흘겨보았어요. 나 참, 논밭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오? 그럼 아내를 얻고 논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은 있소. 물론이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돈을 주겠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배가 돈을 실은 배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도적들은 허생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튿날 바닷가로 나온 도적들은 깜짝 놀랐어요. 붉은 깃발을 단 배에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들은 서둘러 배 위로 올라갔지요.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 어깨에 짊어지니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이 돈을 덜어내야 했어요. 그때 허생이 나타났지요. 자루에는 얼마나 담았소? 글쎄요, 한 100냥 정도. 쯧쯧, 기껏 100냥 정도 가져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다고. 그제야 어리석음을 깨달은 도적들은 허생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나으리를 장군으로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좋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죄를 지어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 짊어진 100냥으로 아내가 될 여자와 소 한 피를 구해오너라. 도적들이 흩어지자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배에 싣고 기다렸어요. 곧 도적들이
여자와 소를 끌고 모두 돌아왔지요. 이제 출발이다. 배는 힘차게 섬을 향해 출발했어요. 사흘 뒤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섬은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랐지요. 한 해 농사를 지어도 3년은 먹고 살 만큼 양식이 남았어요. 모두가 몇 년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10년 먹을 양식을 쌓아둔 뒤에 남은 쌀을 일본이 다스리는 장기도라는 섬에 가서 팔았지요. 그 지방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허생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은 100만 냥도 벌게 되었어요. 휴, 이제야 내 작은 시험 하나가 끝이 났구나. 허생은 길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허생은 함께 왔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남자와 여자를 합한 숫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이곳에서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땅이 작고 덕을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려고 한다. 너희들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알겠느냐? 예.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다면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허생은 배 한 척을 빼고 모두 불살라버렸어요. 그러고는 잿더미 앞에서 큰 자루를 끌고 와서 풀어 헤치는 거예요. 이 자루 안에는 우리가 가진 돈의 절반인 50만 냥이 있다. 사람들은 수북이 쌓인 돈에 정신이 팔렸지요. 그런데 허생이 돈자루를 꽁꽁 묶어 바다에 풍덩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어요. 바다가 마른다면 누군가 주워가겠지. 100만 냥이라는 돈은 나라를 뒤흔들 만큼 큰 돈인데 하물며 이렇게 작은 섬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50만 냥은 바다에 버렸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곧 잠잠해졌어요. 허생은 무슨 일인지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어요. 이 중에서 그를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몇몇 사람이 쭈뼛쭈뼛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앞으로 나오너라. 이 섬에 그를 아는 자들이 적으니 너희가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야겠다. 사람들은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따랐지요. 드디어 허생은 남은 한 척의 배를 타고 섬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배가 땅에 닿자 허생은 사람들에게 돈을 넉넉히 나눠주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집과 농사 지을 땅을 사서 열심히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혼자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녔지요. 가는 곳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온 나라를 다 돌고 나니 10만 냥의 은이 남았지요. 이제 변씨에게 빚을 갚으면 되겠구나. 허생은 한양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어요. 변씨는 허생을 바로 알아보았지요. 그는 반가워서
버선 발로 뛰어나갔지만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허생은 그전처럼 다 떨어진 갓에 낡은 도포를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만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허허,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돈 만냥이 어떻게 얼굴을 살을 찌울 수 있겠소? 허생은 10만냥을 변씨 앞에 쓱 내밀었지요. 내가 한때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그리끼를 그만두고 당신에게 만냥을 빌린 일이 못내 부끄럽소. 변씨는 두 팔을 휘 저으며 사양했어요. 저는 만냥에서 조금의 이자만 쳐서 받겠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 질렀어요. 당신이 지금 나를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요. 변씨는 쩔쩔매며 허생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만 허생은 이를 뿌리치고 돌아갔어요. 변씨는 얼른 허생의 뒤를 쫓았지요. 얼마 뒤 변씨는 허생이 남산 밑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변씨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물었지요. 저 낡은 초가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응, 허생원 집이구먼. 그 허생이라는 양반이 어려운 형편의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어느 날 글쎄 아침에 집을 나가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오. 그래서 부인이 집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변씨는 돈자루를 짊어지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허생은 끝내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5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갈 테니 당신은 가끔 와서 양식이나 채워주고 옷이나 입게 해주시오. 그 정도면 일생이 만족스러울 거요. 돈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 필요가 무엇이 있소? 변씨는 허생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때부터 변씨는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찾아가 도와주었어요. 허생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어쩌다가 돈을 좀 많이 가져가는 날에는 버럭 화를 내곤 했어. 나에게 재앙을 안겨주면 어쩌란 말이오. 하지만 변씨가 술병을 들고 가는 날에는 무척 반가워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지. 이렇게 몇 해가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우정은 날로 두터워졌어. 어느 날 변씨가 허생에게 물었어. 어떻게 돈 만냥으로 그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그야 아주 쉬운 일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나라 안에서 수레가 다니지 않으니 온갖 물건들이 제자리에 나서 그대로 사라진다오. 1000냥이라는 적은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사들여 혼자 차지할 수 없소. 하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100냥이 열이라 100냥짜리 물건 10가지를 살 수 있다오. 돈이 적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가지 물건을 사서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9가지 물건에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소. 이게 장사꾼들이 돈 버는 방법이지 않소? 그렇습니다. 저 같은 장사꾼들이나 쓰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만냥이라는 큰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나 혼자 다 사들일 수 있소. 어떤 물건이든 골 전체를 촘촘한 그물로 훑어내듯이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 돈을 벌 수밖에요. 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혼자서 차지하면 그 물건을 못 구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것이요. 그것은 백성을 해치는 일이라오. 나중에라도 벼슬아치들이 이 방법을 쓰면 나라가 병들 것이니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오. 변씨는 허생의 깊은 생각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냥을 구워줄 것을 알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라오. 하지만 만냥을 가진 장사꾼이라면 누구라도 내게 그 돈을 불려줄 수 있었을 것이오. 나 자신은 100만냥이라도 벌 자신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오. 다만 나를 알아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타고난 사람이므로 나는 그 사람의 복을 빌려서 큰 돈을 번 것뿐이라오. 그 사람의 복이 그러니 내게 돈 만냥을 빌려주지 않을 까닭이 없는 것이오. 만일 나 혼자서 내 돈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었소. 변씨는 허생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말했어요. 요즘 양반들이 남한산성에서 만주족 오랑캐에게 당했던 지난 일을 씻고자 일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째서 좋은 지혜를 가지고도 썩히십니까? 너처럼 묻혀 지내는 사람이 한둘이겠소? 조성기 같은 분은 외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는데 벼슬도 마다하고 시골에 묻혀 살다 늙어 죽었고, 유형원 같은 분은 전쟁 중에도 군대 양식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지만 바닷가에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소. 그러니 지금의 양반들이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지요. 허생은 양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도 나리의 지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혜라니요. 나는 그저 장사를 잘 아는 사람일 뿐이요. 장사는 돌아가는 사정만 조금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오. 그러자 변씨는 평소 궁금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나으리, 50만냥이나 되는 돈을 왜 바다에 버리셨습니까? 내가 번 돈 100만냥은 우리나라를 사고도 남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50만냥은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변씨는 허생의 배포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다음날 아침 변씨 집에 어영대장 이완이 찾아왔어요. 혹시 산골에 사는 선비 중에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 그러자 변씨는 허생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완은 깜짝 놀라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지요. 소인은 그분과 친구로 지내지만 허시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일게요.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겠으니 나와 함께 찾아가 봅시다. 밤이 되자 이완 대장은 변씨와 함께 허생을 찾아갔어요. 변씨는 먼저 들어가 허생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했지요. 이 대장은 문 밖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어요. 어영 대장께서 나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온 술병이나 이리 내놓으시오. 허생은 일부러 못 들은 척했어요. 그는 술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지요. 변씨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 잠시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허생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취한 듯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뜻밖의 허생이 이완 대장을 부르라는 거예요. 변씨는 그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 얼른 이 대장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지요. 이 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나라에서 지금 큰일을 계획하는데 쓸만한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나리께서 학식이 높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시오. 허허, 밤이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지루하구나. 너는 지금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느냐? 어영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산속에 묻혀 사는 큰 인재를 추천한다면 내가 가서 임금님께 직접 찾아가 보시라고 아뢰일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이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왕께서 신하를 얻고자 직접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리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라의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이 대장은 귀찮을 정도로 졸라댔어요. 딱 잘라 거절만 하던 허생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명나라 장군과 군사들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니 너는 임금께 말씀드려 왕족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보내고 양반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사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어렵습니다. 왕실의 딸들을 저들에게 시집 보내라니요. 네 이놈, 그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해보겠느냐? 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대장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남의 나라를 치려면 몰래 사람을 보내 그 나라 사정을 알아내야 한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중국을 다스리게 되어 원래 있던 중국 백성들과 친해지지 못하는데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저들을 섬겨 우리를 가장 믿고 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유학 보내면 공부시키고 벼슬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장사꾼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네와 친하게 지내려는 줄 알고 기뻐할 것이다. 잠자코 듣고 있던 이 대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벼슬을 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양반집 자제들을 가려서 뽑아 그들처럼 머리를 깎고 그들의 옷을 입혀 과거를 보아 벼슬을 시키는 것이다. 또 평민들을 시켜 중국 남쪽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곳 사정을 몰래 엿보게 한 다음 마침내 영웅들이 나서서 오랑캐를 친다면 나라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대장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양반들은 모두 예법을 소중하게 지켜왔는데 누가 머리를 깎고 만주족의 입을 잇겠습니까? 허생은 화가 나서 크게 꾸짖었어요. 네 이놈, 사대부가 다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사대부라 하고 뽐내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양반들의 꼴을 보아라. 예로부터 흰옷을 입으니 이는 상복과 똑같고 머리를 한데 모아 묶은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뭐가 예법이란 것이냐? 허생은 숨을 고르며 화를 가라앉혔어요. 중국의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제 목숨을 내놓았다. 조나라 왕이었던 무령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군의 지혜를 따르고 적군의 옷을 입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큰 뜻을 세우고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그깟 머리털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말도 타야 하고 칼도 잡아야 하고 창도 던지고 활도 당기고 돌도 던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거추장스러운 넓은 소매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고
싸움하기에 좋은 적군의 옷을 못 입겠다 하면 들어줄 수가 없구나. 신임을 받는 신하라는 것이 겨우 이 정도라니. 너 같은 놈은 칼로 목을 베어야 한다. 화가 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허생은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칼을 찾아와 찌르는 신용을 했지요. 깜짝 놀란 이 대장은 허겁지겁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다음 날 이 대장이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은혜 갚은 까치. 옛날 어느 마을에 활 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한 선비가 살았어요. 그 선비는 무술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는 길이었지요. 한참 길을 가던 선비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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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이게 무슨 소리지? 들리는 소리가 하도 다급하기에 선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뛰어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지요. 높은 나무 위쪽에는 까치 둥지가 있었고 둥지 안에는 새끼까치들이 무서움에 떨며 어미까치를 부르고 있었어요. 다급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어미까치의 울음소리였지요. 구렁이가 새끼까치들을 잡아먹으려고 둥지로 다가가자 어미까치는 날개를 파닥거리며 애타게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선비는 재빨리 화살을 꺼내 구렁이를 쏘았지요. 화살은 구렁이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요. 기세등등하던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어미까치는 고맙다는 듯 선비의 머리 위를 3번 빙빙 돌더니 새끼들이 있는 둥지로 날아갔어요. 새끼까치 2마리도 인사를 하려는 듯 선비를 향해 목을 쭉 빼고서는 깍깍거렸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먼 길을 걸어온 선비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몸도 피곤했어요. 쉴 곳을 찾던 선비는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지요.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선비는 조심스럽게 주인을 불렀어요. 잠시 후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지요. 날이 저물어 하룻밤만 쉬어갈까 합니다. 깊은 산중이라 따로 갈 곳도 없을 텐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여인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그 집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어요. 잠시 후 여인은 흰 쌀밥과 따뜻한 고깃국이 차려진 상을 가져왔지요. 저녁 식사라도 하시지요. 피곤했던 선비는 저녁을 배불리 먹은 후 자리에 눕자마자 이내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었지요. 정신없이 자고 있던 선비는 문득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차가워져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서 얼굴 위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지요. 넌 누구냐? 낮에 내가 죽였던 구렁이가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널 기다리고 있었지.
낮에 남편 구렁이가 선비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을 알고서는 아내 구렁이가 여인으로 변해 선비를 해치려고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널 죽이고야 말 테다. 구렁이는 선비를 더욱 꽉 조였지요. 선비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구렁이 주제에 감히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을 해치려 하다니. 지금은 밤이 깊으니까 활개칠 수 있지. 하지만 날이 밝으면 나도 힘이 빠져 땅속으로 들어가야 해.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이었어요.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선비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지요. 아니,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땡! 땡! 가까운 절에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비와 구렁이는 난데없는 종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다시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벌써 날이 밝았단 말인가? 구렁이는 몸에서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분하다. 조금만 시간이 있었어도 남편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구렁이는 하는 수 없이 선비에게 감았던 몸을 풀고 스르르 방을 빠져나갔어요. 선비는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선비는 자기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꿈만 같았어요. 갑자기 당한 일에 놀란 선비는 겨우 정신을 차린 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아직도 밖은 어두웠어요. 밤하늘에는 별만 반짝거리고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그렇다면 새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종이 울렸을까요? 날이 밝은 뒤 선비는 종이 울린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절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절의 스님들도 종이 울린 까닭을 알지 못했지요. 저희도 분명히 종소리를 들었지요.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 또 누가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때 종 아래에 까치 한 마리가 죽은 채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 까치는 어제 낮에 선비가 살려주었던 새끼까치의 어미였지요. 자기 새끼를 구해주었던 선비가 위험에 놓이게 되자 어미까치는 종의 머리를 3번 부딪혀 종소리를 냈던 것이었어요. 어미까치는 새끼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온몸을 바쳐 은혜를 갚은 것이었지요. 선비는 죽은 까치를 가슴에 소중히 안았어요. 절의 스님들도 고개를 숙였답니다.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심학규라는 가난한 양반이 살았어요. 신봉사에게는 젖도 못된 어린 딸 심청이 있었지요. 신봉사는 일찍 세상을 떠난 부인을 대신해 젖동량을 다니며 정성껏 어린 딸을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심청이 15이 되었지요. 착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누구나 심청을 칭찬했어요. 심청은 마을 일을 돕고 삭을 받아 아버지를 모셨지요. 하루는 심청이 잔치집에 일을 도우러 갔어요. 심청을 예뻐하는 마을 안악들이 맛있는 음식을 싸주었지요. 우리 청이가 늦나 보네. 신봉사는 딸을 기다리다 마중을 나갔어요. 더듬더듬 다리를 건너다 그만 개울에 풍덩. 다행히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지요. 쯧쯧쯧.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앞을 볼 수 있으련만.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 띄었어요. 앞을 볼 수만 있다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스님에게 약속을 했지요.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한숨만 푹. 공양미는커녕 먹을 양식도 없으니 어쩌나. 그 얘기를 들은 심청이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볼게요. 하지만 심청이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휴, 300석이나 되는 쌀을 어떻게 구하나? 심청이의 눈에서 또르르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밖에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처녀를 삽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립니다. 심청이 살인문을 열고 달려나가 처녀를 구하는 까닭을 물었어요. 우리들은 바다를 오가는 장사꾼인데 인당수의 파도가 너무 높아 건널 수가 없다오.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괜찮다기에 이러는 것이오. 곰곰이 생각하던 심청이 장사꾼들에게 말했어요. 쌀 300석만 주시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좋소. 쌀은 틀림없이 줄 테니 어서 갑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봉사는 떠나는 심청을 울며 불며 붙잡았어요. 안 된다, 청아. 내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심청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장사꾼들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심청을 실은 배가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파도가 배를 삼킬 듯 철썩철썩 몰아쳤지요. 심청은 뱃머리에 올라 두 손 모아 기도했어요. 제발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둥둥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심청이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파도가 멈추었지요. 얼마 후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거참 신기하군. 바다에 연꽃이 피다니. 바다를 건너던 장사꾼들이 연꽃을 건져다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이 연꽃잎을 어루만지자 꽃봉오리가 활짝 열렸지요. 그 안에는 심청이 있었지요. 연꽃에서 나온 심청은 놀란 임금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했어요. 제물로 바쳐진 저를
용왕님이 가엾게 여겨 다시 땅으로 보내주었답니다. 임금님은 곱디고 온 심청을 왕비로 맞았지요. 심청은 궁궐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살았지만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왕비, 무슨 걱정이 있소? 임금님이 묻자 심청은 홀로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걱정 마시오. 맹인 잔치를 열면 분명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맹인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신봉사도 잔치에 가려고 짐을 챙겨 나서려는데 이웃집 뺑덕어미가 찾아왔어요. 신봉사, 내가 데려다 주리다. 하지만 욕심쟁이 뺑덕어미는 신봉사의 노잣돈만 챙겨 휑하니 달아나 버렸어요. 신봉사는 고생 끝에 궁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잔치에 늦어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왔으니 제발 들여보내주시오. 이때 잔치를 둘러보던 심청이 신봉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뉘시오.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신봉사의 손을 잡았어요. 저 청이에요.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그러자 신봉사가 눈을 번쩍. 어이쿠, 보인다. 내 딸 청이가 보여. 신봉사는 심청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후 신봉사는 심청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